차가운 숨결, 내 옆에 누운 남자의 숨소리는 아니었다. 그의 숨은 깊고 고르게 마치 이 방의 침묵 그 자체처럼 울리고 있었다. 이 살얼음 같은 냉기는 실크시트가 내 맨살에 닿는 감촉에서, 그리고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과 내 인생의 소유권을 명시한 차가운 계약서의 글자들이 떠올라 나를 질식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뜬 눈으로 어둠 속에서 내 옆의 남자를, 나의 남편이라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강지혁, 대한민국의 심장청와대 주인의 외아들, 그리고 온 국민이 동정하는 비운의 황태자. 나는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을 더듬었다. 짙은 머리카락 높은 콧대, 그리고 굳게 닫혀 있지만 어딘가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 잠든 그의 얼굴은 경계심이 사라져 있었지만 평온해 보이지는 않았다. 마치 편안하게 잠드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샀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목숨을 위해 나 자신을 팔았다. 방은 숨막힐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다. 내가 살던 작은 원룸 10개를 합쳐도 이 방 하나보다 작을 것이다. 벽에는 내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내게 이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다. 그저 금으로 장식된 감옥일 뿐. 그리고 나는 오늘 밤 이 감옥의 주인에게 몸을 바친 값비싼 인형에 불과했다. 우리의 첫날 밤은 그 어떤 감정도 없이 한편의 연극처럼 치러졌다. 그는 나를 안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침대의 양끝에 마치 국경이라도 그어진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 누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나는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라는 그가 처음 만난 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욕망도 애정도 없는 이 텅 빈 침대야말로 우리 관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구석에 놓인 그의 휠체어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금속의 차가운 광택이 선명했다. 저 휠체어. 저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나의 젊음과 그의 장애, 나의 가난과 그의 권력,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거래.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결혼식 내내 기계처럼 미소를 짓고 그의 휠체어를 밀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어쩌면 아주 작은 기적이라도 바랐는지 모른다. 그가 사실은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어쩌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환상.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내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언제나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필요악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었다. 나의 첫 번째 감옥에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곧 시녀들이 들어와 나를 꾸미고 나는 다시 장애를 가진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천사 같은 아내를 연기해야만 하겠지. 남자가 잠결에 뒤척였다.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내 쪽으로 뻗어 내 허리에 가볍게 닿았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에게는 차가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깨어나 자신의 손이 내 몸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벌레를 만진 것처럼 털어낼까? 다행히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이라도 다루듯 떼어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로 더 물러났다. 단 1cm라도 그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었다. 새벽의 빛이 방 안을 비추며 그의 얼굴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의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 흉터는 그가 짊어진 고통의 증거일까? 아니면 그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의 일부일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미래는 모두 내 옆에 잠든 이 차가운 남자의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아침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찾아왔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처음 보는 얼굴의 시녀들이 들어와 방 안의 모든 창문 커튼을 열어젖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찌푸렸다. 강지혁은 이미 자리에 없었다. 그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자던 자리에는 희미한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모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대통령 내외분과의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님. 그 어색한 호칭이 내 심장을 찔렀다. 시녀들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를 인형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욕실로 이끌었고 내 옷을 벗겼으며 장미향이 나는 더운 물에 내 몸을 담갔다. 그들의 손길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관리해야 할 값비싼 물건일 뿐이었다. 욕조의 따뜻한 물이 내 기억 속 차가운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불러왔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내가 내 영혼을 팔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날의 기억이었다. 한 달 전 나는 의사 앞에서 울고 있었다. 어머님의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수술을 준비한다고 해도 비용이. 의사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말하지 않은 뒷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기증자. 그것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엄마. 그런 엄마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대로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바로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내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서유야 씨 맞으시죠? 그는 자신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 엄마의 병,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까지도. 그는 마치 내 절망의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병원 근처의 조용한 호텔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의 제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각하의 아드님 강지혁 군을 아실 겁니다.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 말투로 말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죠. 곧 대선을 앞두고 아드님의 안정적인 모습은 각하의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드님에게 아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아름답고 선량한 아내. 서유아 씨의 깨끗한 이미지가 저희가 찾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서유아 씨 어머님의 수술비 전액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하고 퇴원 후의 모든 비용까지 청와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식 순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배정될 겁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내 인생과 엄마의 목숨을 맞바꾸는 거래. 나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처음부터. 며칠 후 나는 청와대 별관의 한 회의실에서 강지혁을 처음 만났다. 그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차갑고 더 멀게 느껴졌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왔는데도 그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방 안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동물의 등급을 매기듯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겨울의 조건은 들었겠지. 그가 말했다. 몇 가지만 덧붙이지. 첫째, 넌 공식 석상에서 내 그림자 역할을 하면 된다. 둘째, 내 사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해 절대 질문하지 마라. 셋째, 이 결혼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사랑, 존중, 그딴 것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향해 경멸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내게 돈을 주고 너는 내게 내 인생을 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알아들었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기억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시녀들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얀 원피스, 단정한 머리, 그리고 슬픔을 감추기 위한 옅은 화장. 거울 속에 나는 낯선 타인처럼 보였다. 아름답게 포장된 영혼 없는 상품. 시녀가 문을 열며 말했다. 사모님 가시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 속에 내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 나의 황금빛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피로 맺어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숨막히는 연극이었다. 거대한 원목 식탁에는 대통령 내외와 나 그리고 강지혁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도자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그림자처럼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신문을 읽으며 이따금씩 비서실장과 나지막이 대화를 나눌 뿐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 집안의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아들의 이미지를 위해 들여온 하나의 소품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나를 진짜 비참하게 만든 것은 대통령의 아내, 즉 영부인이었다. 그녀는 지역의 새어머니였다. 그녀는 시종일관 우아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모두 비단으로 감싼 칼날이었다. 유하 씨라고 했지.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우리 집안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거야.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몸가짐 하나하나까지 배워야 할 게 많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렴.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였지만 속으로는 나의 출신을 비웃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지역이 잘 보살피는 것만 신경 쓰렴. 그것이 네가 이 집에 온 유일한 이유니까. 그녀는 내 존재의 목적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명확하게 규정지었다. 나는 강지혁의 아내가 아니라 강지혁의 간병인이었다. 그날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나의 영위가 시작되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녀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그리고 지혁의 방으로 가 그의 아내이자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그의 휠체어를 밀었고 그가 책을 읽을 때면 옆에서 페이지를 넘겨주었으며 그가 식사를 할 때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수많은 눈들의 감시를 받았다. 시종들, 경호원들, 그리고 영부인의 눈. 나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나는 감정을 지웠다.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오직 순종적이고 온화한 미소만을 얼굴에 남겨두었다. 강지혁은 그런 나를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이따금씩 나를 시험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서재에서 책더미를 바닥으로 쏟아버렸다. 그는 내가 불평하거나 최소한 귀찮은 표정이라도 짓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허리를 숙여 책들을 하나하나 주워 제자리에 꽂았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의 눈에 아주 희미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무감정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다. 또 한 번은 그가 재활 치료를 받을 때였다. 물론 그 치료는 모두 쇼였다. 물리치료사는 그의 다리를 주무르며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척했고, 그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는 연기를 했다. 나는 그의 휠체어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연기를 했다. 우리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치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내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힘들지 않나? 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고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일일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조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대답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대답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는 아마도 내가 돈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이 결혼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성애라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한 동기가 그의 계산을 벗어난 변수였을지도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엄마를 보러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물론 경호원들의 철저한 감시 해서였다. 엄마는 청와대 직속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에 계셨다. 최고의 의사들이 엄마를 돌보고 있었고 엄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이런 행운을 준 내 남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저 웃기만 했다. 엄마의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다다. 엄마의 생명은 나의 자유와 맞바꾼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내 방의 거대한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박제된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나 자신처럼 나는 이 황금빛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영원히 마모되어 가고 있었다. 남편의 완벽한 아내, 며느리의 완벽한 역할. 나는 그 연기를 너무나 잘 해낸 나머지 진짜 서유아가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릴 것만 같았다. 연극은 단 10초 만에 막을 내렸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았다. 나는 강지혁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돕고 그의 침대 머리맡에 물잔을 놓아준 뒤 내 방으로 건너왔다. 우리 두 사람의 침실은 거대한 드레스룸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헌신적인 아내라는 내 역할을 위한 구조였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상징하기도 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청와대의 밤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작은 소음 하나하나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창밖에서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희미한 무전 소리. 그때였다. 내 방 쪽 발코니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내 육중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검은 복면을 쓴 남자의 실루엣이 달빛을 등지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공포가 내 목소리를 앗아갔다. 온몸이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남자는 나를 발견하고 칼을 든 채 성큼성큼 다가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위를 덮치는 순간이었다. 누구냐? 내 방과 지역의 방을 연결하는 문 쪽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혁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두 발로 너무나도 곧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복면 쓴 남자는 나보다 더 놀란 듯 했다. 그는 잠시 주춤하며 강지혁을 향해 소리쳤다. 너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지혁이 움직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맹수였다.
그는 소리 없이 하지만 번개 같은 속도로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몇 번의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복면 쓴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강지혁은 쓰러진 남자의 관절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곧이어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경호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두 발로 서서 침입자를 짓누르고 있는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에서 떨고 있는 나. 경호원들이 침입자를 끌고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경보음은 멎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칼과 강지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방금 나를 구해준 이 남자가 나를 위협하던 침입자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렸다. 내 반응에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 누구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다 거짓말이었어. 그 휠체어 재활치료, 그 모든 게 다 연극이었냐고. 그는 대답 대신 피곤한 얼굴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진 얼굴은 내가 알던 강지혁이 아니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외로워 보였다. 그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 연극이었어.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살아남기. 이곳은 겉보기엔 화려한 궁전이지만 사실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이야. 모두가 내 목을 노리고 있지. 내가 약해 보일수록 그들은 방심하게 되니까. 휠체어는 나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갑옷이었어.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그의 연극에 동원된 가장 중요한 소품에 불과했다. 그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의 연극을 위한 장기말이었을 뿐이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발로 설 수 있는 그가 처음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너는 내 유일한 실수였어. 내 계획에 없던 유일한 변수. 그는 손을 뻗어 침입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내 팔에 생긴 긁힌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조금 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제압하던 그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분노와 공포가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차가운 전략가가 아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외로운 남자를 보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뺨을 감쌌다. 그는 내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거짓과 위선이 거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그가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지난밤의 텅 빈 입맞춤과는 달랐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절박했다. 그는 내게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키스에 응답했다. 나는 그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외로움은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거짓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열정적인 정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절박한 위로가 뒤섞인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 끔찍한 세상에서 아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로 그날 밤에
지난밤의 폭풍이 핥히고 간 아침은 기만적인 고요함 속에서 밝아왔다. 나는 강지혁의 품속에서 눈을 떴다. 첫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었다. 그의 팔은 나를 단단히 감싸 안고 있었고 그의 숨결이 내 이마에 고르게 와 닿았다. 어젯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를 공유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가깝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복잡한 관계로 얼거매었다. 노크 소리가 들리자 그는 미동도 없이 속삭였다. 연극 시작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연약하고 무력한 환자가 되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다. 시녀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의 이마를 짚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밤새 잠을 설친 것 같아요.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능숙한 연기에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아침 식탁에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영부인은 어젯밤의 소동에 대해 물으며 교묘하게 나를 떠보려 했다. 외부 침입이라니 정말 끔찍했겠구나. 지혁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네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연약한 애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지켜드릴게요. 나는 지켜드린다는 말에 힘을 주며 테이블 밑에 앉은 강지혁의 무릎을 굳세게 쥐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내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공범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이중의 연극이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였다. 나는 그의 휠체어를 밀었고 그의 식사를 도왔으며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모든 행동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그의 어깨를 주무를 때 그것은 위로의 표시이자 동시에 경고의 신호였다. 내가 그의 귓가에 속삭일 때 그것은 사랑의 미로이면서 동시에 비밀 정보를 전달하는 암호가 되었다. 우리의 진짜 관계는 밤에 문이 잠긴 우리만의 공간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내게 적이었다가 동료였다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어젯밤 그 남자는 누구였어요? 당신의 적은 누구죠?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네 역할은 내 옆에서 웃고 내 연극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뿐이야. 그의 불신은 나를 화나게 했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 그는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보호를 받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사령관이었다. 그는 내게 사람들의 눈빛을 읽는 법,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영부인이 웃을 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아. 비서실장이 손을 비빌 때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그는 내게 청와대라는 정글의 생존 법칙을 주입시켰다. 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자신의 서재,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비밀 공간으로 데려갔다. 그는 벽의 한 부분을 누르자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있었고 청와대 곳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이 떠 있었다. 이게 내 진짜 눈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단지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어둡고 깊었다. 말했지. 넌 내 유일한 변수라고. 내 갑옷 안으로 들어온 유일한 사람. 이제 너는 내 연극의 관객이 아니야.
너는 이 무대의 또 다른 주연이야, 서유하. 그는 내게 다가와 내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주연 배우는 모든 비밀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지.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이번 키스는 어젯밤의 그것과는 달랐다. 더 이상 혼란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의 징표이자 위험한 계약의 확인이었다. 나는 그의 키스를 받아들이며 나 역시 이 위험한 연극에 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동맹이었다. 나의 황금빛 감옥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혁의 비밀 서재는 우리의 작전 본부이자 유일한 선격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나에게 청와대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충신인 척하는 간신 웃음 뒤에 칼을 숨긴 암살자들. 그리고 그중 가장 위험한 인물은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새어머니 영부인이었다. 그 여자를 조심해. 그가 모니터 속 영부인의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온 여자야. 그 여자가 가장 바라는 건 내가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덫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놓였다. 며칠 전부터 내 방을 담당하는 시녀가 새로 바뀌었다. 그녀는 유난히 말이 없고 눈빛이 어두웠다. 나는 그저 무뚝뚝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 사건은 대통령 내외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졌다. 그날따라 지역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나는 걱정스러운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가 차를 반쯤 마셨을 때였다. 갑자기 그가 거친 기침을 하며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흘렀다. 지역은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역아, 영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통령의 얼굴도 굳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지역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요, 여보. 그 순간 지역이 내 손을 뿌리치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원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의자 옆으로 쓰러졌다. 당장 의무실장을 불러. 대통령이 소리쳤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혁은 급히 의무실로 옮겨졌고 나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준 채 문제가 있었던 걸까? 혼란에 빠져 있는 나에게 영부인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그렁했지만 입계에는 아주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아 씨, 대체 채다 무슨 짓을 한 거니? 내 저는 아무 짓도 아무래도 안 되겠어. 혹시 모르니 유아 씨 방을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경호원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범죄자처럼 그들에게 이끌려 내 방으로 향했다. 영부인은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내 침실 서랍을 열어 젖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녀는 마치 충격받은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설마 네가 대통령의 아들을 독살하려고.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새로운 시녀 지역의 갑작스러운 발작, 그리고 내 서랍에서 발견된 독약병. 나는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건 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경호원들은 나를 잠재적 암살범으로 대했다. 나는 별관의 작은 방에 감금되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강지혁
그 역시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 배신감 어린 눈빛. 그는 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지났을까. 밤이 깊어지고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우 아저씨였다. 아니, 진우 아저씨의 모습을 한 청와대 의무실장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다. 내 서재로 아무도 모르게. 강지혁의 필체였다. 나는 의무실장의 도움을 받아 감시를 피해 그의 비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휠체어도 없이. 어떻게 연기였어. 그가 모니터들을 가리켰다. 네가 차를 건네는 순간 영부인이 저 시녀에게 눈짓하는 걸 봤어. 모든 건 예상대로였지. 내가 마신 차는 가벼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약초가 들어있었을 뿐이야. 그는 모니터 화면 하나를 확대했다. 화면 속에는 어제 내가 방을 비운 사이 그 새로운 시녀가 내 서랍에 작은 유리병을 몰래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아까 그 눈빛은 정말로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는데 그가 내 앞에 다가와 내 곁에 앉았다. 그것까지도 연기였어. 그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무서웠을 텐데. 그는 손을 뻗어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이 남자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증거가 아닌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은 이미 아버지께 전송됐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곧 여왕의 목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영부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요양을 떠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그녀의 덫은 오히려 그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나는 다시 자유로워졌다. 아니,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자유였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었고 그는 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였다. 우리의 계약 관계는 그날 밤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 관계로 다시 태어났다. 영부인이 떠난 후 청와대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나와 강지혁 사이에는 진짜 평화가 아주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비밀 서재는 우리의 유일한 해방구가 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연극이 아닌 진짜 우리 자신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그는 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미술사 책들을 구해다 주었다. 나는 그를 위해 서툰 솜씨로 커피를 내리거나 그가 좋아하는 쿠키를 구웠다. 우리는 말없이 아주 작은 행동들로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여전히 내게 말하지 않은 가장 깊은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가 휠체어에 앉아야만 했던 진짜 이유. 살아남기 위한 연극이라는 그의 설명은 어딘가 불완전했다.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정치적 암투와는 다른 종류의 아주 깊고 오래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진짜 상처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에 드러났다. 그날 밤 우리는 서재에서 각자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사람 같았다. 괜찮아요. 내가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빗줄기가 어둠을 삼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었어. 나는 그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었다. 나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내게 들려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아프고 더 날 것이었다. 5년 전이었어.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지. 그는 허공을 보며 말했다. 나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어. 이름은 민서희. 아주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이 차가운 곳에서 나를 유일하게 웃게 만들어주던 사람.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그녀를 바래다 주는 길이었지. 빗길에 마주오던 트럭이 미끄러졌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핸들을 꺾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는 걸로 끝났지만 서희는 내 옆에서, 내 눈앞에서.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지독한 죄책감의 무게를.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어. 언론은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몰아붙였고, 정적들은 이 기회에 나를 제거하려고 했지.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꾸몄어. 그렇게 휠체어에 앉게 된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연극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휠체어가 나에게 내려진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서희 대신 살아남은 나.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나는 걸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이 휠체어 안에 가둬버린 거야. 이것이 그의 진짜 상처였다. 그의 갑옷이자 동시에 그의 감옥.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깊은 상처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손을 뻗어 그의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어루만졌다. 사고 때 생긴 상처일 것이다. 이 상처는 보이는데. 내가 속삭였다.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아팠겠네요. 내 말에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더 깊이 가져다 댔다. 마치 나의 온기를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녹여내려는 듯이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의 흉터 자국 위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의 젖은 뺨 위에도. 나의 입맞춤은 동정이나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고통을 나누고 싶은 그의 상처를 감싸 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가 나를 끌어당겨 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없었다. 오직 벌거벗은 슬픔과 나를 향한 깊은 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의 몸짓에는 어떤 격렬함이나 절박함도 없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부드럽고 경건하기까지 한 의식이었다. 그는 내 몸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나는 그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나의 입술과 손길로 위로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싶었고, 그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어 했다. 그것은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이 만나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소리였지만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로운 박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태로운 평화를. 주 이테이쿠 동안 청와대라는 거대한 성의 주인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 대통령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집무실로 부르신다고 전했다. 그 말에 나와 지혁 사이에는 옅은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 그는 나의 시아버지였지만 내게는 그저 다가가기 어려운 국가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가 왜 우리를 단둘이서만 부르는 걸까? 대통령 집무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고 위엄 있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대통령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비밀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나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지혁아. 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내 연극 말이다. 5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창가로 걸어갔다. 5년 전 그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아들을 잃었다. 목숨이 아니라 영혼을 잃었지. 넌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불신했다. 그런 너를 노리는 하이에나들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너의 연극에 동의했다. 휠체어는 너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네가 스스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날을.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했다.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적인지. 내 새어머니의 배신은 내 마지막 시험의 결과물이었지. 그는 몸을 돌려 이번에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역시 내 시험의 일부였다. 유하 아가. 나는 숨을 멈추었다. 내가 시험의 일부였다고. 나는 돈과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잘 안다. 그래서 너를 며느리로 들였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너라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네가 만약 다른 이들처럼 탐욕스러웠다면 나는 주저없이 너를 내쳤을 것이다. 하지만 넌 내 예상을 벗어났다. 너는 지혁이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주었어. 죽어가던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낸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나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움직여지고 있던 말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권력자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의 시간이 왔다.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정계가 심상치 않다. 반대파 세력이 우리 정부의 기반을 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을 준비하고 있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내 충신들도 아니다. 오직 너뿐이야, 지혁아. 자, 내가 지난 5년간 휠체어 뒤에 숨어 그림자 속에서 구축해온 너의 힘, 너의 지략. 이제 그것을 세상에 보일 때가 왔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지혁에게 던졌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이 네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다. 그것은 명령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이대로 영원히 휠체어 뒤에 숨어 나와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든가.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이 전쟁을 네 손으로 끝내든가. 물론 네가 일어서는 순간 너는 모든 위협에 직접 노출될 거다. 더 이상 방패는 없어. 집무실을 나온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통령의 제안은 우리에게 던져진 거대한 도박이었다.
안전한 거짓과 위험한 진실 사이의 선택. 그날 밤 지혁은 서재에서 밤새 서류를 읽었다. 나는 그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나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동의특위 시작할 무렵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의 옆에 함께 서줄 수 있는지를.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은 작고 약했지만 나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함께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걷든 휠체어에 앉아있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의 연극이 아닌 당신의 진짜 세상 속에서. 내 대답에 그의 눈이 아주 길고 깊게 흔들렸다. 그는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우리의 선택은 내려졌다. 니데. 그날 청와대의 모든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반대파에서 터뜨린 대통령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나는 강지혁의 손으로 직접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녀의 역할이 아니었다.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의 갑옷을 매만져주는 아내의 역할이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무서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내가 그의 휠체어를 미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터였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참모들과 경호원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함께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은 진실을 찾으려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수천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내가 그의 휠체어를 단상 위로 밀어 올리는 순간 무수한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뒤에 늘 서 있던 그 자리에 섰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저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승리를 지켜볼 유일한 증인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대로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마치 승냥이 떼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지혁은 휠체어에 앉은 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응수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반대파에서 심어놓은 한 기자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였다. 이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로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자회견장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그의 패배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혁은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천천히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정적,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수백 명의 기자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두 발로 당당히 서 있는 대통령의 아들을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지축을 울리는 듯 단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내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감옥에서 걸어 나온 것이다. 제가 지난 5년간 왜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왕이었다. 그것은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너무나도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몰아붙였던 기자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을 자신의 적들을 서늘한 눈으로 꿰뚫어 보았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선 이유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비겁한 자들의 암투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전쟁을 정정당당하게 끝내고자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반대파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완벽한 논리와 반박 증거로 조목조목 격파하기 시작했다. 그가 5년간 어둠 속에서 준비해온 치밀하고 압도적인 반격이었다. 그의 연설이 계속될수록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경악은 감탄으로, 의심은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이번 스캔들의 배후를 명백히 밝혔을 때 기자회견장 안에서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박수소리를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는 몸을 돌려 단상 뒤에 서 있던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처음 보는 아주 깊고 부드러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여러분들은 제 아내가 불쌍한 장애인과 정략 결혼을 한 운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옆자리 단상의 가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이 사람 소유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내 곁에 서주기로 결심한 나의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는 수천 개의 카메라 앞에서 내 손을 잡고 세상에 선언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가 내게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나의 감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구원이자 나의 부활입니다. 눈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아내 소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다. 그는 내 손을 들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플래시가 별들처럼 우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빛 속에서 나의 남자의 손을 마주잡고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2년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태자의 부활. 스캔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강지혁은 아버지의 곁에서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보좌관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의 적들은 몰락했고 그의 자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청와대에 살지 않았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다. 경호원도 시녀도 없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있는 평범한 집이었다. 나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혁은 청와대로 출퇴근했다.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그 평범함이 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셨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누워있지 않고 우리가 마련해드린 작은 아파트에서 좋아하는 꽃들을 가꾸며 소일하셨다. 지혁은 나보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진짜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는 지혁을 세상 최고의 사위라고 부르며 아꼈다. 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우리의 계약 조건은 모두 이행되었다. 그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나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우리의 계약 결혼은 끝을 맺을 시간이었다. 어느 저녁 그가 퇴근 후 내게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2장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 계약은 끝났어.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건강하고 나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아. 너는 더 이상 내게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 넌 자유야, 소유야, 자유.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 하지만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의 말은 맞았다. 나는 이제 자유였다. 그를 떠날 자유. 나는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난 1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다. 너의 인생을 내 복잡한 연극에 끌어들여서. 그는 내 눈을 피하며 힘들게 말을 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을 던졌다. 이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긍정의 대답처럼 느껴져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내가 서류에 사인을 하기 위해 펜을 들려던 순간이었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2발로 당당히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남자가 나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내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야. 계약으로 묶인 아내 소유화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 소유화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겠어. 돈도 계약도 거짓말도 없는 곳에서. 나랑 진짜 결혼해줄래? 눈물이 이번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툭 터진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았다. 그는 내 손에 입을 맞추었고 눈물을 핥아주었으며 그리고 깊게 키스했다. 우리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아주 긴 꿈을 꾼 것만 같았다. 지옥에서 시작해서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로 끝나는 꿈.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잘못된 시작이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나를 구해준 남자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그가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나의 아내. 우리의 집은 더 이상 황금빛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 2사람만의 진짜 우리 집이었다.